중국.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로 BC 221년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인 청나라에 이어 중화민국이 세워졌고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1949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로 국토는 남북 5,500km, 동서로 우수리강과 해lun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 고원까지 5,200km에 달한다. 북동쪽으로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남쪽으로는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북쪽으로는 몽골, 러시아 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룬다. 행정구역은 간수, 광둥, 구이저우, 랴오닝, 산둥, 산시, 스촨, 안휘, 윈난, 장시, 장수, 저장, 지린, 칭하이, 푸젠, 하이난, 허난, 허베이, 헤이룽장, 후난, 후베이, 타이완 등 23개 성과 광시장족, 내이멍고, 닝샤후이족, 시장, 신정의월 등 5개 자치구,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 등 4개 직할시, 마카오, 홍콩 등 2개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1) 지형, 지질. 중국 대륙의 구조는 유라시아 대륙판이 동쪽 또는 남쪽으로의 유동 중에 태평양과 접촉하여 생긴 것이다. 또한 중국 남서부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양판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형학적으로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뉜다. 두 지역 모두 지질 구조는 여러 거대한 지향사로 구성되어 있다. 지향사 구조는 산맥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로 많은 지형들이 이러한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동쪽에서부터 이러한 지형을 살펴보면 북동부의 창바이 장백산맥, 화베이 화북평양, 타싱알링 대흥안령산맥, 타이양 태행산맥, 우산 무산산맥, 황투 고원, 스촨 사천분지, 윈구이 운귀 고원 등이 있다. 동서 방향을 가진 지형을 북쪽에서부터 보면 인산 음산산맥, 칠링 진영산맥, 다베 대별산맥, 날링 남영산맥 등이 있다. 이렇게 하여 주요한 지질 구조가 서로 십자형으로 교차하는데 이를 지리학자 스펜서는 중국 장기판 형태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지형들은 서쪽으로 더 나가면 더욱 주요한 경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서 방향으로 된 규모가 큰 지형들이다. 즉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고원, 콜룬 산맥, 타림분지, 차이다무시달목 분지, 텐산 천산 산맥, 중가리아 분지, 알타이 산맥 등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질 구조는 과거 지질 환경과 지각 구조 운동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이며 이로써 현재 경관이 다양해지고 광물 자원 종류도 광범위하게 되었다. 중국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고원이나 산악으로 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전체 면적의 1월 4일 정도가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고위에 있다. 이를 토대로 4개의 주요 고도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칭하이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평균 고도가 4,000m에 달하는 지역. 2. 서부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동부 대싱알링 산맥, 타이항 산맥, 우산 산맥에 이르는 해발고도 1,000에서 2,000m의 고원과 산간 분지 지역. 3. 동부와 북부의 평원과 북동부의 평원, 그리고 양쯔강 양자강 유역 평야를 포함하는 해발고도 500m 이하의 구름과 평야지대. 4. 해저 200m 이내의 보하이만 바레만,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대륙붕 지역 등이다. 약 24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제4기는 황토라고 불리는 풍성토의 확장, 빙태적, 충적 평야, 사막의 발달, 티베트에서의 영구 동토층의 확대 등 중국 지형과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의 융기로 약 56,471제곱킬로미터의 빙하빙이 형성되었다. 알타이 산맥, 텐산 산맥, 칠링 산맥, 쿨룬 산맥, 탕구라 단곤합 산맥 등은 6에서 8월에 70%에 달하는 강수량으로 빙솔 표면이 급속도로 녹아서 홍수를 일으킨다. 그러나 빙하의 소모율은 낮다. 반면 티베트 남부, 스촨, 윈넌 운남 지방의 해양성 몬순 빙하는 매우 높은 소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빙하 활동이 활발하다. 서부 건조 지역은 고도에 따른 기후 및 지형의 변화가 심하여 산 정상부에는 산지 빙하, 그 밑으로 주빙하 지대, 산기슭 부근에는 반사막 지대, 그리고 모래와 자갈로 덮인 사막이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지역에서 융빙수는 중가리아, 타클라마칸, 네이몽구 내몽고 사막 주위의 농업과 목축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중국 자연환경 가운데 중국의 농업과 문명 발생에 시원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 근본적 경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로레스 황토이다. 로레스 지대의 면적은 약 63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중국 면적의 6.6%를 차지한다. 그 범위는 북동부의 지린성 기림성에서 랴오닝성 요영성, 허베이성 하북성, 허난성 하남성을 거쳐 알툰, 알타이, 쿨룬, 칠링, 텐산 산맥의 서부 국경선 지대까지 걸쳐 있다. 특히 황허강 황하 중류의 산시성 산서성, 산시성 섬서성, 간수성 감숙성, 닝샤 후이족 영하회족 자치구는 로레스의 층이 두껍고 연속적인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다. 황투고원은 남부와 동부의 수비운, 몬순 지대와 북부와 서부의 사막 지대 간의 기후 점유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습도가 낮고 해발 고도 500에서 200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이 매우 건조하고 춥다. 봄 역시 매우 건조하며 강수량의 70%가 7, 8, 9월에 집중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중심적인 농업지대인 이 지역에 농업과 토양 보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관계가 농업의 필수적이었고 관계는 저위면에서부터 최근 들어서는 로레스의 고위면까지 확대되었다. 로레스의 사막 한계지에서 오아시스에 대한 모래 유입은 특히 닝샤 후이족 자치구, 네이몽구 자치구, 간수성 서부 등에서 지역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황사는 북부와 동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황사와 모래 유입은 역사시대에 들어 크게 증가하였고 산림 파괴와 작물 재배의 확대는 사막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후, 식생. 중국을 기후와 식생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약 1/3은 산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생인 수분기후이다. 수분기후는 크게 남부와 남동부 최말단의 열대 우림과 해안 도서의 몬순 산림, 그리고 황허강 동쪽의 아열대 광엽 화렵수림에서부터 보하이만에 이르는 상농림까지의 북동부, 그리고 북동부 말단인 하얼빈 하비빈 동부의 한랭한 기온의 타이가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수분기후 아래에 위치한 산림과 초원이 결합된 곳으로 이곳은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곳으로는 해이룽장성 흑룡강성 북동부 평야의 산림 스텝과 산시성 산서성, 산시성 섬서성, 간수성의 황투고원이 있다. 셋째, 반건조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곳으로 이곳은 초원과 스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환경 점유지대이다. 이곳에 해당하는 곳은 산시성 섬서성과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북부인 오르도사기다사와 네이몽구 자치구 일부의 스텝 지역이다.
넷째,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건조지대이다. 서반부의 광대한 지역은 독특한 건조 사막 식생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오르도스 북단의 스텝 사막과 치렌 계연 산맥 북부의 알라샨, 중가리아 분지, 타림 분지의 온대 사막, 그리고 차이다무 분지와 쿨룬 산맥 북서면의 한랭한 사막, 쿨룬 산맥 서부의 고산 사막과 스텝 사막, 티베트 고원의 건조 고산 초원 등이 있다. 중국의 기온 분포는 여름에는 남동쪽에서의 영향과 겨울에는 북동쪽에서의 영향이 강한 몬순 주기와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산악, 그리고 동부에 위치한 대륙적 위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1월 평균 기온은 전체의 약 60%가 0도씨 이하이며 신정의 2월 신강유 5위 자치구 서부와 중가리아 분지 같은 곳은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내려간다. 여름의 남동부는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서 7월 평균 기온이 우한, 무안, 창사, 장사, 충칭, 충경, 난징, 남경 같은 곳은 25도씨 이상 올라가며 이내 도시는 모두 40도씨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서부의 건조한 분지에도 7월 평균 기온은 높게 나타나는데 투르판 토노버는 47.6도씨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다. 이는 해면하 155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차이다무 분지와 같은 한랭한 고위면 사막은 7월 평균 기온이 5도씨에 불과하다. 여름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 고위 산맥의 강설은 차고 건조한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주요 하천의 유입량을 늘리게 하여 덮고 수분한 남동부의 홍수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천. 중국의 주요한 하천은 티베트 고원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쪽이나 동쪽으로 흘러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흐르면서 중국 전역을 관류하는 중요한 세 하천은 황허강, 양쯔강, 시장강, 서강이다. 이 가운데 양쯔강은 길이와 유역 면적 그리고 하구에서의 유출량에서 다른 강을 압도한다. 황허강은 길이와 유역 면적이 두 번째이다. 황허강은 중국 문명의 발상에서 그 역할과 입지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황허강은 울레스 토양을 관류하면서 많은 양의 토사를 하류로 운반한다. 화베이 평야로 내려오면서 하천은 사행이 줄어들면서 부유 물질을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 하천 밑바닥에 대량으로 쌓이게 되었다. 여름에만 집중하는 강수량과 문명 발생 이후 계속된 황허강 주위의 인간 거주는 홍수가 빈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양쯔강 유역 면적은 200만 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길이도 5,980km로 가장 길며 상하이 상해 근처에 있는 하구에서의 유출량도 32,190세제곱미터 생로 가장 많다. 양쯔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중심부를 흐르면서 관계를 위한 물을 제공하며 중심부로 접근하기 위한 수상 운송수단 역할을 하고 황허강에 비해 홍수가 적다. 또한 양쯔강 주위에 있는 많은 호소들은 홍수를 자연적으로 방지한다. 시정강은 황허강에 비해 길이는 짧고 유역 면적도 작지만 유출량은 더 많다. 내륙으로의 수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쯔강과 유사하지만 유역 면적이 작아 농경지가 적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다. 그러나 그 수류가 흐르는 유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량이 풍부해 약 1억 명이 이 부근에서 다양한 경작 활동을 하고 있다. 토양. 중국 기후의 대경계선인 칠링 산맥에서 화이허강 회화선은 토양의 분포에서도 경계선이 된다. 화베이 지방에는 석회 토양이 발달하고 화난 화남에는 알루미나, 철분 토양이 발달되었다.
화베이의 석회 토양은 염분상으로는 풍부하나 유기물이 적고 수분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다. 화난의 산성 토양은 염분이 적고 비료분이 되는 것도 적어 항상 비료를 주지 않으면 농작물의 생육이 충분치 못하며 따뜻한 기온과 넉넉한 수분으로 벼를 성장시킨다. 둥베이 동북지방에서는 북부, 동부에서 알루미나, 철분 토양이 분포하고 중부와 서부에는 석회 토양이 많다. 북소 지방에는 회색 사막토가 널리 분포하고 티베트는 산지와 초원지대를 이룬다. 주민. 중국의 인구는 약 12억 3,691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한다. 중국은 인구의 과대한 팽창을 막기 위해 한 가구 1자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1980년대 들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전통적인 남아 선호 관념과 더불어 개혁 이후 생산 단위가 집단 체제에서 가족 단위로 바뀜으로써 가구원이 바로 노동력으로 간주된 것에 기인한다. 한편 인구의 분포는 불균등하여 헤이룽장성의 국경지대, 내蒙구 자치구, 닝샤 후이족 자치구, 간수성, 칭하이성 청해성, 신정의 유월 자치구, 시장 서장 자치구, 윈난성은 전체 면적의 약 2/3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2.5%에 불과하다. 반면에 중국 북부의 평야와 양쯔강 하류 주위의 충적 처지로 구성되는 전체 면적의 10%에 약 40%의 인구가 분포한다. 불균등한 인구 분포는 각 성 내부에서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쓰촨성 사천성의 경우 전체 약 1억 정도의 인구 중 서부 50% 지역에 5% 이하의 인구가 거주한다. 한편 1950년대부터 인구 이동은 엄격히 통제하여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통제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농촌의 과잉 인구는 농촌 내에서 비농업적 직업을 찾기도 하지만 도시로 이주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해 개혁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도시로 유입된 인구들로 인해 다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맹류 현상으로도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며 이들 한족의 해외 이주자를 화교라고 부르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들은 상공업에 종사하여 그 나라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민족 구성은 약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전 인구의 92%가 한족이다. 한족은 독자적 문화를 창조하며 한족 외의 민족을 동화시켜 왔으나 소수민족은 지금까지도 민족 고유의 전통을 고수해 오고 있다.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에도 소수민족의 전통에 대한 보호책으로 자치구나 자치주를 설정하여 각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또 한편으로는 이들 민족을 일정한 지역에 한정시킴으로써 한족의 지배권을 공고히 한다는 양자의 성격을 가진다. 소수민족들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서는 장족 창족, 만족 만족, 후이족 휘족, 미아오족 뮤족, 위구르족 유오이족, 이족 이족, 투제족 토가족, 몽골족 몽고족 등이 있고 한민족인 조선족은 약 192만 명으로 14번째로 많고 주로 둥베이 동북 3성인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에 분포한다. 중국의 민족성은 자신들의 문화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신들의 문화가 유일한 것으로 여겼다. 바로 중화 사상의 요체가 이에 근거하며 이를 토대로 주위의 민족을 오랑캐 이정로 생각하였다. 이로써 체면을 존중하고 강한 자존의식을 갖춘 민족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인들은 현실 또는 실 속에 매우 빠른 민족이라고도 한다.
즉 중국인들에게 모든 사물의 판단 준거는 현실적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방,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익이 된다면 그들의 정체성인 사회주의 이념도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대륙적인 스케일을 가진 대범한 성격을 들 수 있다. 중국인이 흔히 말하는 만만디만만정라는 말은 이러한 성격을 극명히 보여준다. 황허강을 비롯한 장대한 자연과의 관계에서 많은 왕조의 부침을 겪어야 했기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덕목이 많다. 특히 신용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며 그 신용은 사람들 사이의 대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관시 관계는 대인 관계를 일컫는 말로 이 관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풀릴 수 있고 역으로 하찮은 일이라도 관시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족성은 개혁, 개방으로 많이 해석되고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중국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1) 언어 문장. 한자로 표시되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한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1956년 이후 중국의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어 표준어는 수백 년 동안 사용한 북방관화를 기초로 하고 베이징 북경어음을 표준어로 하며 현대 백화문을 어법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중국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대체로 베이징어 북경어, 수저어 소주어, 광둥어 광동어, 푸젠어 복건어, 커저 객가어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인구의 약 70%가 베이징어를 사용한다. 중국어의 어음 특성은 성모, 운모, 성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성조의 경우 음의 높낮이에 따라 4가지 성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문자는 한자이며 그 수는 6만여 자에 달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상용 한자를 3,500자 정도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64년에는 한자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처자를 개발,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종교. 중국의 종교는 전통적인 곳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가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16세기 이후 들어와 전파되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개 그러하듯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문화혁명 과정에서 사원, 교회 등이 홍위병에 의해 공격받아 모든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이후 종교도 과거에 비해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들도 중국으로 다수 몰려들고 있다. 각종 종교 신도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이 가운데 가톨릭은 350만 명,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450만 명으로 추정된다. 4. 역사. (1) 선사시대. 1927년 중국의 베이징시 외곽 저우커우티안 주구점에서 제4기 홍적세의 중기 제2간빙기 지층에서 직립유원인 다음에 고인골이 발견되어 북경인이라는 학명이 붙여졌다. 그 후 마지막 제4빙하기의 현대아시아 인종의 조상인 상동인이 저우커우티안의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최고의 제색토기 문화가 나오는데 이는 흑백 홍으로 문양을 그린 토기로 화베이 일대에서 남쪽으로는 푸젠, 타이완에 분포하는데
1921년 호난성 양사오 유적 앙소 유적에서 출토되어 이 계통의 문화를 앙사오 문화라고 총칭한다. 그 다음에 나타난 흑색 토기 문화의 대표적 유적은 산동성 룽선전 용선진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이름을 따라 룽선 문화라고 한다. 고대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상고의 삼왕, 다섯째의 평화시대를 거쳐 하은주의 3대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은호에서 발견된 귀갑수골에 새겨진 한자의 최고형인 복사에 의하여 은대의 사회를 알 수 있다. 은나라는 웨이수이 위수에서 일어난 주나라에 의하여 멸망되었는데 주나라는 왕권의 확립과 사회의 안정에 따라 제자 백가와 같은 문화가 발달하였다. 주나라는 BC 770년 수도를 나급으로 옮겼다. 주나라의 동천 후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을 거쳤고 BC 221년 진나라의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진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도를 단행하고 행정, 군사, 감찰의 3권 분립 체제를 세웠다. 또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국위를 사방에 떨쳐 진이 이름이 서쪽에 전해져 차이나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BC 207년 진은 멸망하고 서민 출신인 유방이 장안을 수도로 한 왕조를 창업하였다. 한때에는 서방과의 교통이 활발하여 그 문화가 수입됨으로써 중국 문화의 내용이 충실해졌다. 지방 호족 세력이 발전하게 되어 한때 왕망이 신을 건국하였지만 15년 만에 무너지고 광무제 유수에 의하여 후한 시대가 된다. 그러나 전원부터의 다성이 그대로 남아 184년 황건이 난을 계기로 몰락의 기로에 들었다. 중세 황건의 난으로 군웅할거된 중국의 국토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낙양에 세운 위와 유비가 청두 성도에 세운 촉한 그리고 양쯔강 중하류에 손권이 세운 5등의 3나라로 삼국정립 시대가 되었다. 280년 위에 신하이던 사마씨가 삼국을 통일하여 서진이 되었고 4세기 초 흉노의 침입으로 난징 남경으로 옮겨 통진이라 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후 송제양진이 4조와 오진을 더한 6조가 교대되었는데 이 시대의 문화는 귀족과 호족들의 풍족한 생활에서 전개된 화려하고 우미한 것이었다. 한편 화베이 지방은 5, 16국이 서로 싸우다가 선비족이 439년 북위로 통일하여 송나라와 대항하여 남북조 형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형세는 581년 남조의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었다. 수나라 문제는 군권을 강화하고 과거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양제는 대운하를 만들었지만 고구려와 싸워 대패함으로써 내란이 일어나 618년 멸망하였다. 이연이 장안을 점령하고 당나라의 제위에 올라 이후 당나라는 넓은 대제국으로 영토를 확대하였다. 귀족의 취미와 위형의 미를 강조하는 당대의 문화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화는 인접 국가에 파급되어 동아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 907년 주전충의 후량에 멸망되었다. 이후 5대 10여 개국이 흥망하였다. 근대 당나라 말에서 5대에 걸친 비약적 산업 발전 상황에서 송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송나라의 국책 기조는 재정에 두었으며 국내 경제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를 완성하였다. 당말 5대에 걸치는 혼란 속에 귀족 계급은 몰락하고
균전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형세호라는 신흥지주층 세력이 신장하였다. 송나라가 절도사를 폐지하자 그들이 창원의 영주가 되고 경작은 전우라는 농노가 주로 하였다. 송대의 문화적 특색은 국수적, 내성적, 서민적인 점이 있고 그 기반은 지주, 관료들이었다. 한편 화베이 지방으로는 넓은 지역에 유가 대제국을 건설하여 번창하였다. 또 서부에서는 티베트계 서정계의 서하나라가 일어나 송나라는 두 나라에게 시달림을 받았다. 12세기에는 만주 지방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유를 멸망시키고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 개봉을 함락시켜 송나라는 강남으로 도망하여 항저우 항주의 임시 수도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남송이라 칭한다. 13세기 초에는 몽골 민족에 의해 원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하여 남송을 멸망시키고 일본에 원정하는 등 여러 지역을 경략하였다. 그러나 원왕조는 인구와 문화 수준의 열세 때문에 명태조에 쫓겨 북방으로 추방되었다. 명나라는 수도를 베이징 북경으로 옮기고 중앙 집권적 전제 국가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국내 재정의 곤란과 한관의 바로, 기강의 퇴폐 등 문제가 산적한 명왕조가 내란으로 자멸하자 만주 여진족의 정이 북경에 들어와 중국의 지배자가 되었다. 현대 산업혁명을 치른 서구의 문화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왕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서구 세력들의 물밀듯한 침점으로 홍콩 향왕을 영국에게, 만주 북방을 러시아에게 할양하고 안남 등 조공국에 대한 종주권을 잃었으며 국내 요소에 외국 조계가 많이 설치되어 청왕조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요 속에서도 근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통치중흥을 통해 근대 공업이 일기 시작했으나 청일전쟁이 일어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 직후에는 강요의 점진 개혁론이 활발했으나 무술 정변에 의하여 실패하고 의화단의 북청사변은 청왕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러일전쟁 후 순원 손문이 신해혁명에 의하여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여 2000년 1회 전제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제 중화민국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약 20년간 군벌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다. 순원의 사후의 후계자가 된 장제스 장개석은 북벌의 성공으로 양쯔강 유역에 진출하였다. 난징 사건, 남경 사건이 일어나 소련과 단교한 장제스는 군벌 장졸인 장자김을 몰아내어 국민정부를 정통정부로 만들었다. 장제스는 소련과 단교했을 때 중국 공산당도 단합하였다. 이때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 소련의 원조를 받았다. 일본의 침공이 격화되자 장제스는 다시 공산당과 화해하여 일본에 대항하였다. 그동안의 공산당의 세력이 증대해갔다. 공동의 적인 일본이 패하자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가 국共내전이 계속되다가 국민정부가 패하여 타이완으로 물러가고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정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존속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는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무택동 사상,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궁극적 목표를 무계급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사회주의 하의 공산당 독재를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대내외 중요 사안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900여 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인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고되기 때문이다. 무장력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역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선고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부주석과 군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라고도 하며 산하각성과 자치구의 지방인민정부를 두고 있다.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안을 집행한다. 국무원은 국가행정에 관한 법률의 결의나 결정, 예컨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국가예산 등은 국무원이 집행한다. 국무원은 산하의 41개의 중앙행정부처를 거느리고 있다.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며 국무원 산하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지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1999년 현재 국가주석은 장점인 강택민이고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겸하고 있으며 총리는 주룽지 주용기이다. 건국 이후부터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중국 정치는 두 가지 노선의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물론 이 대립과 갈등은 공산당 독재와 사회주의 고수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정치에서 두 가지 노선이란 하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평등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계속 혁명을 추구하고 당의 관료주의화에 반대하며 군중의 힘으로 사회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능률을 지향하면서 현대화 또는 과학기술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생산력 증대를 중시하는 노선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노선은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홍이라고도 하며 후자는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전이라고도 한다. 시기상으로는 전자를 변혁기, 후자를 공곡이라고 한다. 건국 후 초창기인 1949에서 1953년은 변혁기에 해당하고 중국 혁명은 두 개의 세력에 의해 성공했다. 하나는 해방부로 공산 통치 지역인 홍구에서의 마오쩌둥 세력과 국민당 지하의 백구에서 지하운동을 펼쳐온 류샤오치, 유속의 세력이었다. 1949년 새 정권이 수립되자 홍구와 백구의 지도자들은 혁명 완수와 국가 건설을 위해 대동단결했으며 마오쩌둥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론에 근거하여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에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계급의존적인 지주, 자본가, 반동 세력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면서 적대 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토지개혁과 농업합작사 건설을 단행하고 자본주의 기업을 국유화했다. 1953에서 55년은 중국에서 국가기구가 정비되고 제도화되면서 류샤오치가 정책을 주도하는 공곡이었다. 1954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성되었으며 헌법이 채택되고 법치주의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연평균 7%의 공업 성장률을 보였으며 능률이 중시되고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관료 조직이 강화되었고 저울라이 주운내 총리 하의 국무원의 역할이 팽창했다. 이 결과 공업은 발전되었으나 농업은 낙후했고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에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 간에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중앙집권적 관료 조직의 질서 있고 능률적인 경영은 이루었다 해도 마오쩌둥이 항상 강조해온 군중 노선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도시 중심의 공업화 계속에 반대하고 중국의 공업화 이전의 농업 집단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여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관료주의화된 당을 비판하고
당은 인민에 의해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1955에서 59년의 시기는 새로운 변혁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중국 농촌의 99% 이상이 집단적인 인민공사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농업 집단화는 실패했다. 농업 생산력은 하락했으며 이에 더해 급속한 자연재해로 중국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마오쩌둥의 정책 실패는 새로운 공고기를 도래하게 했다. 이 공고기는